국밥집에서 멸시 받던 폐지 줍는 할머니. 그 낡은 목걸이의 비밀에 모두가 경악하다. 서울의 아침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부촌의 좁은 골목길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죠. 익숙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상인들의 외침, 자전거 바퀴 소리, 그리고 작은 국밥집에서 아침 식사를 즐기는 손님들의 웃음소리까지. 북촌 국밥은 오래전부터 그 독특한 맛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구수한 된장찌개 국밥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손님 대부분은 이 지역 주민이었고, 이들은 옛 정취가 물씬 풍기는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가게 안에서 주인 김씨는 분주하게 뜨거운 국밥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능숙하게 지휘하며 손님들을 재촉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가게 문이 열리면서 작고 늙은 박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어깨는 가냘프게 떨고 있었죠. 할머니의 손에는 폐지를 담은 낡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단한 아침 일과 후 남은 폐지들이었죠. 할머니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 눈은 여전히 따뜻하고 선했습니다. 마치 수많은 역경을 겪어온 듯한 깊은 눈빛이었죠. 박 할머니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 할머니 좀밥 또 거지처럼 구걸하러 왔나 보네. 요즘 누가 그렇게 함부로 도와주냐. 이런 수군거림에 할머니는 움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계산대로 다가가 주인 김씨 앞에 섰습니다. 아가씨, 제일 작은 국밥 한 그릇만 주면 안 될까? 내가 돈이 이것밖에 없어서. 할머니는 옷 주머니에서 몇 푼 안 되는 꼬깃꼬깃한 돈을 꺼냈습니다. 눈빛은 슬펐지만 간절함이 가득했죠. 김씨는 할머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눈썹을 찡그리며 경멸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여기는 국밥집이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김씨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며 가게 안의 모든 손님들이 듣게 하려 했죠. 몇몇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런 노인들은 매일 구걸하러 다니잖아. 정말 짜증나. 박 할머니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길은 자신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에 머물렀습니다. 목걸이를 풀고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이걸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이 목걸이로 국밥 한 그릇만 주시면 안 될까요? 가게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할머니의 낡은 목걸이에 집중되었죠. 몇몇은 저 목걸이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다고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김씨는 코웃음을 치며 거절하려 했지만 그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할머니 국밥값을 내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목소리의 주인공에게 향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계산대로 다가가 돈을 놓고 박 할머니를 자기 테이블로 안내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아서 드세요. 오늘은 제가 할머니께 사드릴게요. 김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돈을 받고 뒤돌아섰습니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죠. 수군거림도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은지 옆에 앉았고 눈은 고마움과 약간의 어색함으로 빛났습니다. 정말 고맙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국밥 맛있게 드시고 힘내서 폐지 더 많이 주우셔야죠. 두 사람이 국밥을 먹는 동안
은지는 계속해서 박할머니가 주머니에 넣은 낡은 목걸이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목걸이는 낡아 보였지만 그 디자인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그 위에 새겨진 무늬는 왠지 모르게 익숙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느낌을 주었죠.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걸이가 참 예쁘네요. 할머니께서 오래 간직하셨나 봐요. 박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는 듯 과거의 기억에 잠겼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이건 우리 아들, 재현이 유품이야. 재현이는 먼저 하늘나라로 갔지. 이제 이 목걸이만이 내가 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야. 은지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격렬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할머니에게 들키지 않으려 노력했죠. 아드님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혹시 저에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마치 고독했던 세월을 전부 끌어안은 듯 보였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 목걸이만은 우리 아들이 나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은지는 박할머니를 바라보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 일었습니다. 할머니와 목걸이 사이에는 묘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는 듯했죠. 국밥집 밖에서는 여전히 자동차 소리가 쉼없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가는 듯했습니다. 은지는 생각했습니다. 박할머니와 그 이야기에 엮인 비밀을 외면할 수 없다고. 국밥집에서 식사를 마친 후 박할머니는 말없이 폐지를 정리하고 은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할머니의 굽은 어깨가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지자 은지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낡은 목걸이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마음을 떠나지 않았죠. 은지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목걸이에 새겨진 독특한 무늬가 은지의 뇌리에 박혔죠. 마치 예전에 본 적이 있는 듯한 기시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요. 마치 은지가 가장 사랑했던 연인 재현에게 주었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 같았습니다. 은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요? 혹시 은지와 박할머니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은지는 더 이상 궁금증을 미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마치고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박할머니는 멀지 않은 곳에서 작은 몸으로 번화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서둘러 할머니를 뒤쫓았습니다. 할머니. 박할머니. 은지는 큰 소리로 외치며 인파 속을 비집고 나아갔습니다. 은지의 외침에 박할머니는 멈춰서서 뒤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아가씨? 할머니는 국밥집에서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잠시만 저랑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할머니와 그 목걸이 이야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은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박할머니는 약간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네. 시간이 늦어서 내 시간을 뺏을까봐 걱정일 뿐이지. 은지는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에 들린 무거운 폐지 가방을 받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 폐지 다 팔아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박할머니는 힘든 삶에 대해 말했습니다.
좁은 명동의 방에서 아들과 함께 살던 시절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죠. 할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부심이었던 아들 재현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우리 재현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네. 건축기사였지만 마음씨도 곱고 따뜻했지. 늘 엄마 걱정 없이 편하게 해주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만 박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죠. 불의의 사고로 우리 아들은 떠났네. 내겐 이 목걸이뿐이야. 우리 아들이 떠나기 전 내게 남긴 유일한 물건. 박 할머니의 이야기에 은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굳이 많은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은지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박 할머니와 은지의 옛 연인 재현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재현 씨가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나요? 혹시 그 여자가 재현 씨에게 많이 소중했나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발걸음을 멈추고 은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있었지. 재현이는 어떤 여자를 사랑했네. 그 여자의 이름은 모르지만 늘 그 여자가 세상 전부라고 말했어. 하지만 재현이가 그 여자와 함께하는 건 불가능했지. 우리 재현이 엄마가 그 여자를 절대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 할머니의 말은 은지의 귓가에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은지는 몸을 떨며 과거의 기억에 잠겼습니다. 재현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과 이루지 못한 약속들, 그리고 가슴 아픈 이별까지 은지는 모든 것을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그 여자일까요? 저와 재현 씨는 서로 사랑했지만 재현 씨의 집안 반대로 헤어져야 했어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깜짝 놀란 듯 은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자네가 재현이의 그 여자인가? 그렇다면 이 목걸이가 정말 내 것이 맞는가 보네? 그 아이가 떠나기 전에 자네가 준 목걸이라고 내게 전해주었는데. 그러면서 이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여자의 선물이라고 했네? 꼭 간직하라고. 은지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한 과거의 조각들이 다시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박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할머니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유품을 잘 간직하며 재현 씨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도 함께 지켜나가요. 박 할머니는 눈물 글썽이며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붐비는 거리 한복판에서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이 낡은 목걸이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그들은 만나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걸음은 서울의 번잡한 거리 속으로 녹아들어갔지만 마음속에는 차분한 평화와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은지는 국밥집에서 있었던 일과 박 할머니의 아들 재현에 대한 이야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필름처럼 머릿속에 재생되었죠. 은지는 재현과 함께 미래를 꿈꿨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서울 도심을 거닐던 날들, 그곳에서 재현은 은지의 손을 잡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은지의 바람과는 너무나 달랐죠.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재현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던 민호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호라면 재현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은지는 민호와 만나기 위해 재현과 함께 자주 찾았던 석촌호수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추억이 있는 장소에 다시 오니 마음이 무거워졌죠. 민호는 키가 크고 험한 일로 단련된 듯한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은지를 보자 놀라면서도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죠. 오랜만이네, 은지야. 재현이 때문에 널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은지는 민호를 앉혔습니다. 커피 2잔을 주문했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호 오빠, 혹시 재현이 기억해? 재현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재현이가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은지는 슬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은지를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 재현이는 내 최고의 친구였지. 너와 재현이의 옛날 이야기도 알고 있고, 네가 왜 재현이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지도 이해해. 민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재현이는 널 정말 많이 사랑했어. 은지야. 하지만 재현이 집안, 특히 어머니, 최 여사님은 이 관계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셨지. 너도 알잖아. 그분은 가문과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넌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의 말은 은지가 잊으려 했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재현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알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 은지야. 민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현이는 내게 집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너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어. 하지만 압박이 너무 심했지. 그래서 재현이는 어머니를 설득하기 위해 서울을 떠나려고 했어. 모든 게 해결되면 내 곁으로 돌아오려고 했지. 민호의 말은 은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은지는 재현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재현이 자기를 버리고 가족을 택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왜 돌아오지 못했어? 사고는 어떻게 난 거야? 오빠,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한 후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재현이는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 자세한 내용은 나도 모르지만 어머니를 만나려고 그 먼 길을 달려오다가 사고가 났어. 재현이 엄마를 설득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 때문에? 은지는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죠. 익숙하면서도 낯선 고통이 은지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재현은 이기심이나 무관심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둘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빠. 그럼 재현이 엄마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아. 은지가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최 여사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너무 얽매여 있었지. 재현이가 죽은 후 그녀는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고 있어. 아마 자신의 잘못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결코 입 밖으로 표현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민호는 먼 곳을 바라보며 뭔가 생각난 듯 말을 이었습니다. 아, 은지야. 재현이가 예전에 나에게 편지 한 통을 맡겼는데 재현이가 사고 나기 전에 너에게 보내려던 편지였어. 재현이가 죽은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편지. 지금 오빠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옷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 네가 읽어야 할 것 같아.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봉투를 뜯지 않은 채 그저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재현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은지는 민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요한 카페 안에서 은지는 슬픔과 함께 밀려드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평화를 찾기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죠. 하지만 은지는 더 이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민호와 헤어져 재현의 편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앉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지의 마음은 격정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치 재현의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죠. 재현의 편지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재현의 깊은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그 어떤 압박 속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멈추지 못하고 생각한 사람은 최 여사님이었습니다. 재현은 편지에서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지만 은지는 최 여사님이 재현에게 간접적으로 준 고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재현의 고통을 알기나 할까요? 은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최 여사님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사동에 위치한 최 여사님의 오래된 저택이 은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저택은 여전히 위풍당당하고 고풍스러웠지만 왠지 모를 고독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얀 벽은 세월의 흔적을 안고 있었고 정원은 관리가 안 된 듯 덩그러니 버려진 화분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지는 무거운 철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숨을 크게 쉬고 손을 들어 벨을 눌렀습니다. 벨 소리는 안으로 울려 퍼졌고 느릿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죠. 문이 열리고 은지 앞에 최 여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이전보다 더 늙어 보였고 여전히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왜 왔지? 최 여사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심이 가득했죠. 저는 은지예요. 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재현 씨에 대해서?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재현의 이름이 나오자 최 여사님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팔짱을 끼고 냉담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할 이야기가 뭐가 있지? 재현이는 이미 죽었네? 과거는 그냥 과거로 남겨둬.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재현이를 위해서. 은지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은지의 단호한 태도에 최 여사님은 잠시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며 은지를 불렀습니다. 은지는 그 초대에 응해 따라갔습니다. 집 안은 설렁하고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벽에는 유아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음울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최 여사님은 소파에 앉아 은지에게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말해봐. 저는 여사님을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 아픈 과거를 다시 들추고 싶지도 않고요. 그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 재현 씨와 저를 반대했는지. 은지는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은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에는 슬픔과 고뇌가 담겨 있었죠. 잠시 후, 최 여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싫었던 게 아니야. 다만, 널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이지. 넌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으니까. 명문가도 아니고, 재현이를 세상에서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었어. 난 그저 아들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여사님은 재현 씨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원했던 건 아닐까요?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을까봐. 재현이는 나를 원망했지만 나는 엄마였어. 그런 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아이의 행복을 뺏고 싶지 않았어. 내 아들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 최 여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은 은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은지는 자신이 재현의 가족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재현 씨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재현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재현 씨는 항상 여사님이 행복하길 바랐어요. 그리고 아직 기회는 있어요.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요? 최 여사님은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죠.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 도달했을 때 최 여사님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재현아, 내 아들, 내가 잘못했지.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사님. 재현 씨는 늘 여사님이 행복하길 바랐을 거예요.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요? 대화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은지와 최 여사님이 가지고 있던 오해와 원망을 풀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아들 재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공유하며 다시 시작할 희망을 발견했죠. 최 여사님의 차가운 표정은 사라졌고 대신 은지가 재현의 추억을 이야기할 때마다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현은 떠났지만 재현의 사랑과 희생은 그들을 하나로 묶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은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박할머니와 최 여사님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은지는 박할머니에게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최 여사님과 나눈 이야기를 전하고 재현을 추모하기 위한 추도식에 함께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재현 씨를 추모하고 싶어요. 할머니 혼자 슬퍼하지 않길 바라요. 함께 힘을 내서 재현 씨를 기려요. 은지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은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재현이 남긴 편지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재현이 은지에게 남긴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죠. 은지는 민호와 만났던 카페에서 혼자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재현의 따뜻함과 사랑, 그리고 은지에 대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은지에게 혹시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내가 이미 내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어. 난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삶은 우리의 바람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 우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의 끝이 우리가 바라던 모습이 아닐지라도 내가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해해. 오히려 내가 강인한 사람이었기에 내 결정을 존중해준 것에 감사해. 그리고 내가 아들을 향한 사랑을 지켜줘서 고마워. 내게는 너와 세상 모두를 사랑하고 싶었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 나는 재현이 엄마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너를 놓을 수도 없었지. 그 모든 것이 나에겐 큰 슬픔으로 남았지만 나는 여전히 너와 나의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잊지 않고 살아갈게. 그러니 은지야, 나로 인해 힘들지 않기를 바라. 그리고 언젠가 내게도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를 기도할게. 은지는 편지를 내려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현이 얼마나 힘든 결정을 내렸는지 느껴졌죠. 재현은 사랑하는 은지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재현에게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한 글자 재현을 향한 마지막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이 편지는 재현에게 닿을 수 없겠지만 은지는 재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편지가 은지의 마음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었죠. 그 후 은지는 최 여사님을 찾아뵙고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최 여사님은 말없이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은지는 그 어떤 부정보다 더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 슬픔을 꿰뚫어보며 은지는 함께 나아가자고 최 여사님을 설득했습니다. 은지는 박 할머니를 찾아가 재현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추도식을 열어 재현을 기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은지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마침내 추도식 날이 되었습니다. 작은 공간에는 재현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곳에서 재현의 목걸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은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할머니와 함께 재현을 기억하며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몇 달 후, 은지는 재현의 마지막 편지와 유품을 가지고 박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은지는 박 할머니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편지에 적어 재현의 목소리를 빌려 전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은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은지는 그 순간 재현이 자신을 용서해 준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재현과의 사랑은 여전히 은지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슬픔과 아픔은 점점 옅어져 갔고 그 자리를 희망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재현에게 받았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 웃고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을 다시 만나 영원한 사랑을 속삭일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